미우라 켄타로 작가는 일본 대학 예술학부 미술학과 재학 중 소년 매거진의 다시를, 프레쉬 매거진의 노아를 게재하며 데뷔했습니다. 이후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왕랑전 재팬을 연재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989년 인생을 바친 대작 베르세르크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때 화제의 중심에 섰다가 지금은 지긋지긋함의 중심에 선 이세계물. 그런데 이런 이세계물은 물론 이세계물이 아닌 판타지도 상당수는 하나의 작품에서 출발합니다. 톨킨이 창조한 중간계죠. 톨킨의 판타지는 지금 읽으면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뻔하고 지루하고 고루하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영향을 받고 따다 쓰는 바람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간계에도 굉장히 많은 분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성인 지향의 작가들을 매료시킨 것은 중세 유럽의 철저한 계급사회, 이를 통제하던 광기어린 종교가 얽힌 세계관이죠. 이 분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 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결과물이 어색해져서 많이 손댔다가 많이 무너지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이런 숙명에서 벗어나 톨킨의 경지,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상의 경지에 도달하여 독자적인 완성도를 추구했던 작품이 바로 베르세르크라고 생각합니다. 검과 마법이 오가는 판타지를 넘어 초월적인 운명에 대항하는 한없이 인간적인 영웅, 가치의 일대기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장르가 되어 많은 콘텐츠에 영향을 주었죠. 베르세르크의 중간계는 톨킨의 중간계와 같이 엄격한 신문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판치는 세계죠. 모친의 시체 및 구정물에서 첫 울음을 뗀 가츠는 용병단이 걷어 철들기 전부터 전장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걷어준 어머니 외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가츠는 자신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야망을 가진 그리피스에 매료되어 수많은 전투를 성공으로 이끌죠. 이 사회는 아무리 무능해도 귀족의 자손이면 막대한 권력을 가질 수 있으며, 아무리 유능해도 출신이 안 좋으면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피스는 이 숙명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지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남의 힘을 빌어 운명을 극복하고 싶지 않았던 가츠는 자신의 힘으로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매 단을 떠납니다. 하지만 계산 외의 사태가 벌어졌으니 다른 동료를 장기말로 취급하던 그리피스가 가츠만은 자신과 대등한 자, 나아가 자신과 꿈을 같이 할 동반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피스는 이 상실감을 메우기 위해 충동적으로 미들랜드 왕국의 공주 샬롯의 침실에 들어가고, 이 순간 메에다는 역적이 되어 몰락하지요. 그들에게 영광을 빼앗긴 귀족들의 뜻대로 말이죠. 이 과정에서 그리피스는 잔혹한 고문을 당하여 용명은커녕 인간으로서 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피스가 그 사실을 비로소 이해한 순간, 자신을 속박했던 동반자에게 동경을 품은 순간 그는 무너지고, 결국 그는 베리트에 자신의 동료였던 메에단을 바치고 고드핸드의 마지막 자리인 페무토로 전생합니다. 그리고 메에단은 여기서 사라지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숙명을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숙명을 거부하던 청년 가츠는 이 지옥 속에서 살아남아 더욱 지옥 같은 삶에 굴러 떨어지면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운명에 맞서 싸우기로 하죠. 이 작품은 한 개인에게 주어진 숙명을 거부하고 운명에 맞서 싸우는 가츠의 일대기를 그린 서사시입니다. 가츠의 삶은 참으로 처참하죠. 한 눈과 한 발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을 잃은 것도 모자라 매일 밤 잠들지도 못한 채 자신을 제물로 노리는 악령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작품은 한결같이 자신의 운명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가츠가 돋보이는 것은 숙명을 인정하고 운명에 맞서는 삶의 태도죠. 종교국가인 미들랜드는 신에게만 매달리는 나약한 사람들이 사는 지옥도로 그려집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기는커녕 오로지 신의 구원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사실 이는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숙명, 운명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던, 그것에 저항하던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작가는 이런 가치의 일대기를 보여주면서 살짝 건네듯 조용히 말하죠. 둘 다 괴로운 길이다. 그렇다면 괴로운 운명에 시달리겠느냐, 아니면 맞서 싸우겠느냐? 시체에서 태어난 아이는 사람이 휘두를 수 없는 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운명과 같은 드래곤을 죽이기 위한 검을 휘둘러 사람이 대항조차 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이 세계의 존재와 싸워 이겨나갑니다. 설령 그것이 신의 이름을 갖고 있더라도 말이죠. 신의 이름, 신분과 권력의 이름이 사람을 짓누르는 지옥에서 그는 신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에게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사도들은 매 순간 그게 인간인 너의 한계라고 말하지만 그 사도들을 이겨내면서 그는 운명을 극복하는 인간의 의지를 증명합니다. 작가 미우라 켄타로가 굉장한 이유는 이 가치를 다루는 방식이죠.
보통 이렇게 운명과 맞서 싸우는 캐릭터는 다른 제품에서는 작가가 알게 모르게 또 하나의 신, 또 하나의 데미갓으로 묘사됩니다. 독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주인공을 또 다른 신으로 여기고 자신을 그 신과는 다른 제3자로 여기면서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어버리죠. 하지만 가츠는 약한 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의 인간의 힘을 긍정하며 맞서 싸웁니다. 너는 수면에 비친 그림자가 아니라 수면의 물결을 일으키는 물고기일지도 모른다. 存外お前は水面に映りし影ではなく水面を波立たせる魚やもしれん。 해골 기사의 말은 이를 그대로 드러내죠. 신에게 맞서는 또 다른 신 같은 그림자 주인공이 아니라 독자라는 수면에 파문을 일으키는 물고기 같은 주인공이란 걸 말이죠. 가츠와 공감시키기 위한 장치는 아주 영리했습니다. 사실 이 책의 초반부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광기에만 휩싸인 검은 검사가 인간과의 교류를 하는 기본적인 본능마저 거부하는 모습은 가츠가 이해할 수 없는 광인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이후 펼쳐지는 황금시대라 불리는 유년기에서 그의 과거를 보면서 독자들은 이 광기에 찬 검은 검사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순간 이야기에 동화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츠가 최악의 운명으로 굴러떨어진 순간 저도 모르게 몰입하게 됩니다. 설령 어떤 숙명이 날 괴롭히더라도 어떤 운명에 짓눌리더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인간의 모습에 말이죠. 이 작품이 호불호를 불러온 지점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은 검사가 검담한 검사, 약간 검은 검사가 된 시점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할지 싸우기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던 가츠는 두 번 다시 얻지 못할 것 같았던 동료들을 맞이하게 되지요. 보통은 이 장면에서 가츠가 혼자서 그리피스 일당과 싸워 이기지 못할 테니 이런 전개로 나간 것이 아니냐고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만 전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오히려 이것은 작가가 다시 한번 던진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가츠라는 처절한 숙명을 짊어진 한 사람의 운명에 공감한 독자들에게 왜 당신은 그에게 공감했는지, 공감했다면 누굴 위해 그 운명을 극복하는지, 나아가 그 운명을 꼭 혼자서 극복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물음을 참 세련되게도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은은하게 던지죠. 자, 내 이야기를 들어봐 라는 듯이 말이죠. 혼자서 분노를 표출하던 가츠는 광전사의 갑주를 손에 넣습니다. 이 갑주는 발동하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적 아군을 가리지 않고 무참히 도륙하는, 심지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싸우게 되는 말 그대로 광전사 베르세르크, 이 작품의 테마 그 자체죠. 가츠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운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적만이 아니라 아군도 벤다는 베르세르크의 운명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냐고요?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인간임을 증명하기 위해, 숙명을 극복하기 위해 계속 싸워왔어요. 남의 영광에 끌려가는 부속품임을 거부하며, 남의 영광에 이용당하는 재물임을 거부하며, 동료들마저 위협하는 광기에 찬 광전사임을 거부하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가츠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동료들은 정말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방해물도 아니고 걸림돌도 아닙니다. 같이 성장하며 운명을 극복할 동반자들이죠. 가츠가 캐스커를 지키면서 얻은 고독과 방황을 극복한 것은 바로 가족 덕분이거든요. 운명을 꼭 혼자서 극복할 필요는 없다는 작가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33권에 바카라 겔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모를 흐름인가 하는 것의 단편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에 농락당하면서 자신의 기술과 육체만으로 살아남은 우리니까 느낄 수 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존재에 운명을 맡겨도 되는지 말이다. 그리피스를 비롯한 수많은 사도들은 자신의 운명을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맡긴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츠 일행은 그렇지 않아요. 캐스커는 좀 애매하지만 가츠, 이시도로, 파르네제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하려 하고 있으며 세르피코, 시르케는 운명을 스스로 바라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극복하는 과정은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자신이 중심에 서야 한다. 이게 작가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화 그리느라 인간관계는커녕 연애 한번 못해봤다고 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숙명을 극복하는 방식, 나아가 운명에 맞서 싸워야 되는 이유에 대한 통찰은 지극히 성숙합니다. 인간이 운명에 대항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말하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작품은 두 번 다시 나올지 알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남긴 미우라 켄타로 작가는 안타깝게도 2021년 5월 급성 대동맥 박리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한 청년이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대서사시는 미완으로 막을 내리고 말았죠. 일부 팬들은 작품이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가 운명을 극복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이 작품이 한결같이 말한 것은 운명을 누군가가 바꿔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라는 겁니다. 작품의 결말을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 운명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결말을 볼 수 없게 된 건 안타깝습니다만 이 작품은 이대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좋은 작품을 남겨주셨던 고 미우라 켄타로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